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하나증권에서 2차전지 섹터를 담당하고 있는 김현수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오늘은 2차전지 산업의 기초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산업이 그렇듯이 저희 2차전지 산업도 저희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를 크게 Q와 C 그리고 이제 P로 나눠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Q는 양이죠. 저희 산업의 Q라 함은 이제 저희 산업의 퀀터티라 함은 전기차 판매량과 대당 탑재 용량, 대당 배터리 탑재 용량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C는 배터리 제조 원가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P는 배터리 가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의 기초적인 부분을 볼 때는 이렇게 세 가지 단면으로 나눠서 좀 분석을 하시면 향후에 이제 분석하시기가 좀 용이하실 텐데요. 오늘 시간도 그렇게 좀 단면으로 세 가지 단면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Q인데요. 저희 이 산업은 연평균 꾸준한 성장률을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Q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전기차 판매량일 텐데 여기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작년의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이 거의 약 1000만 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올해는 대략 1000만 대에 좀 넘는 수준, 한 1000만 대 초반 정도 의 판매량을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 2026년까지 연평균 약 17%의 성장률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이 1000만 대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022년이. 근데 이제 여기 2026년 같은 경우는 2000만 대 정도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는 거니까 대략 한 4년 간에 걸쳐서 약 2배 정도 성장을 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사실 저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거긴 합니다. 시장 조사기관들이나 지금 자동차 OEM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침투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연평균 성장이 두 자릿수 대 이상 장기간 담보된다라는 것이죠. 그 안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유럽과 미국의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입니다. 왜냐하면 전체 매출에서 유럽과 미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의 동향이 중요한데요. 유럽 같은 경우는 일단 탄소 배출 규제,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지금 킬로미터당 95g 정도의 온실가스 배출 허용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35년에는 제로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내연기관차를 이제 못 팔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면 지금 유럽에서 내연기관차 판매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현재의 평균적인 탄소 배출량이라고 하면은 거의 한 대당 500만 원 정도의 탄소 배출 과징금을 부과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체가 OEM들 입장에서는 전기차 판가를 낮춰서라도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동인을 그러니까 제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벌금 규모를 당장 줄여야 되기 때문에 유럽 OEM들은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어떤 환경적인 담론, 아주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되는 이런 담론 때문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라도 전기차 판매량을 늘려야 되는 게 지금 유럽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는 기업들의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유럽의 전기차 판매량이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증가했다라는 것이고요. 그때부터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세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2018년에 이 전기차 시장 내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때 당시만 해도 17%에 불과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에서 약 24%가 유럽인 상황이죠. 그러니까 꾸준히 유럽 전기차 판매량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공급 측면에서의 탄소 배출 규제는 장기간 유지되고 계속 더 강화되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수요 측면에서의 촉진책이라고 할 수 있는 보조금 규모는 다소 좀 이제 축소되는 흐름에 들어가고 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여기 왼쪽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22년 6월부로 전기차 보조금은 이제 폐지가 된 상황이고요. 독일 역시 2026년부터는 보조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프랑스도 2023년 올해까지 이제 보조금이 유지가 되고 내년부터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의 동력은 이제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공급 측면에서 강제하는 탄소 배출 규제는 계속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전기차 판매의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 의회가 2035년부터는 유럽 내에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아예 이제 금지시키는 것에 대해서 서로 모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당장 영업을 하려면 내연기관차 판매를 점진적으로 이제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런 전망 하에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를 저희가 한 300기가 초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략 대당 탑재 용량이 지금보다 조금 늘어난다라는 전제 하에서 유럽 전기차 침투율이 2026년에 대략 한 30에서 40% 정도 간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정도의 배터리 수요가 발생하게 되고요. 저희는 300기가 정도를 보고 있고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장 조사 기관인 SNE 같은 경우는 약 400기가 초반에 유럽 내 배터리 수요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미국처럼 모든 것을 다 역내에서 조달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요. 그래서 이 역내 수급을 전망하는 게 약간 좀 분석의 그런 필요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올해 그 3월에 나왔었던 CRMA를 보면 중장기적으로는 이 IRA와 마찬가지로 역내에서 배터리 조달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역내 수급을 같이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한데 참고로 2026년 경이 되면 여기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 배터리 3사 합산해서 한 300기가 후반에 배터리 캐파를 갖추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기업들의 계획치를 다 합치면 대략 한 600기가 이상의 배터리 셀 캐파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저희가 300기가 초반 그리고 시장 조사기관들이 한 400기가 정도 전망하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좀 많은 양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사실 이건 이제 디자인 캐파이기 때문에 한국 3사의 이 합산 캐파가 다 출하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골든 수율과 최대 가동률을 가정을 하면 한 80%에서 85%가 실제 생산량으로 출하된다라고 보셔야 되고,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 후발주자들의 예상 캐파입니다. 지금 테슬라, CATL, 노스볼트, ACC 요 4개 기업들 합치면 뭐 100기가가 훨씬 넘어가는 캐파를 갖출 것으로 지금 계획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 CATL은 여전히 이 유럽에서 공장을 설립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요. 노스볼트 같은 경우는 유럽에 공장 짓겠다라고 했던 계획을 지금 철회하고 미국으로 넘어간다라고 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여전히 이제 공장 생산에 들어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ACC도 여전히 생각했던 것보다 속도가 늦어지고 있고요. 테슬라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를 지금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기는 한데 최근에 발표된 본인들의 현재 생산량을 보게 되면 사실 기가와트아워 단위라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2026년에 100기가 정도의 캐파를 갖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국 3사 외에 유럽 내에서 의미 있게 셀 공장을 가동할 수 있는 플레이어가 지금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다. 그리고 이 계획이 계획대로 생산 양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 공급 같은 경우는 수급이 크게 좀 루즈해져서 공급 과잉으로 갈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이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저희 산업을 구성하는 QPC 중에 Q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Q의 핵심인 전기차 판매량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역별로 지금 나눠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미국인데요. 미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작년 기준으로 여전히 10%가 되질 않습니다. 최근 5년간 글로벌 전기차 침투율이 왼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2.4%에서 13%까지 올라오는 국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1.9%에서 6.7%로 밖에 상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침투율이 굉장히 낮은 게 미국이고요. 참고로 중국과 유럽을 보게 되면 여기 왼쪽이 중국이고 오른쪽이 유럽인데 이미 작년 기준으로 중국은 전기차 침투율이 27%까지 올라왔고요. 유럽은 19%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월별 기준으로는 중국은 이미 30% 내외를 오가고요. 유럽은 이미 20%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반면에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미국은 여전히 6.7%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성장이 더뎠는데 오히려 그게 향후에 성장 잠재력이 더 크다라고 보게 되는 이유이고요.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는 내연기관까지 다 포함한 전체 자동차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왼쪽이 그건데요. 지역별 자동차 판매 비중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중에 미국이 17%, 중국이 25%인 반면에 전기차 판매량을 기준으로 지역별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52%, 미국이 9%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전체 자동차가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전동화로 전환되어가는 과정에 있으니까 오른쪽 요 비중이 점진적으로 이제 왼쪽 이게 근접하는 숫자로 점점 바뀌어 나갈 텐데
그런 흐름 하에서 미국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이 가장 가파를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실제 작년에 전기차 판매량을 보게 되면 미국이 100만 대가 채 안 됐었고 유럽이 260만 대, 중국이 570만 대였습니다. 근데 전체 자동차 판매량을 보면 미국이 유럽보다 조금 더 많거든요. 한 1,500에서 1,700만 대 정도가 이제 평균적으로 판매될 때의 시장 규모인데 지금 전기차 판매량은 유럽 대비 3분의 1. 이 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미국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나 미국이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를 많이 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금 최근 5년간의 배터리 출하량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 계속해서 증가를 했는데 중요한 건 대당 탑재 용량이 지역별로 좀 차이가 크다라는 거예요. 글로벌 대당 탑재 용량을 보게 되면 2018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50kWh대에서 지금 2022년 기준으로는 56kWh까지 올라왔습니다. 당연히 주행거리가 좀 더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대당 탑재 용량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미국은 이미 거의 70kWh에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그래프상으로 이 꺾은 선 그래프가 대당 탑재 용량이고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미국의 대당 탑재 용량입니다. 중국이나 유럽 대비 훨씬 더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미국은 똑같은 전기차 한 대 판매되더라도 배터리 소유량이 더 많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그런가를 생각을 해보면 미국은 차급별 그 판매 비중을 보게 되면 훨씬 더 큰 차 시장이 크다라는 것이죠. 미국 차급별 세그먼트를 나누는 기준이 이제 일반 승용차 를 이제 카로 표현을 하고요. 나머지가 뭐 SUV나 경영 트럭, 대형 트럭 이렇게 있는데 일반 승용차의 비중이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에 여기 왼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20에서 30%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 말은 SUV나 트럭, 트럭들의 비중이 70에서 80%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체 이제 덩치가 크고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트럭 같은 경우는 이제 무게를 이제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많은 전력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세그먼트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갈 때에는 더 많은 배터리를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유럽과 완전히 반대예요. 오른쪽 그래프는 이제 유럽의 차급별 판매 비중인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로 일반적으로 이제 분류하는 패신저카 비중이 80%를 상회합니다. SUV나 대형차의 비중이 반대로 20%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전체 자동차 판매량은 큰 차이는 나지는 않아요. 한 평년 기준으로 한 1,700만 대 정도를 보고 있는데 전기차로 넘어갈 때 발생시키는 배터리 파생 수요가 유럽과 미국은 향후에 굉장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미국이 지금 전기차 침투율이 유럽 대비 절반이 채 되질 않고 연간 전기차 판매량은 뭐 그것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포텐셜이 굉장히 큰 시장이 미국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저희 이 배터리 섹터의 Q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에서 중요한 정책 변화들이 나오고 있죠. 일단 먼저 오른쪽 그래프부터 봐주시면 연비 규제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미국이 전기차 침투율이 여전히 10%가 안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지난 2010년대 중반 그리고 후반의 정책이 그렇게 흘러갔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실 여전히 지금 현재의 결과는 지난 한 5, 6년간의 정책의 결과이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하에 있었던 이런 연비 규제 완화가 미국 전기차 시장이 지금까지도 아직 이제 작은 이유인데요. 오른쪽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비 규제를 보게 되면 오바마 행정부 때가 이제 짙은 녹색 그래프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때의 연비 규제가 요 회색 그래프입니다. 완화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바이든이 이제 대선에서 붙었을 때 이제 디트로이트에 있는 미국 OEM들은 트럼프를 지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이제 연비 규제 완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연비 규제가 완화되면 당연히 OEM들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내연 기관차의 엔진 개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했었던 것인데 그래서 다시 돌아와 보면 결국 이제 바이든이 됐고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했던 정책들 중에 하나가 연비 규제를 강하게 다시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때보다 더 강한 연비 규제로 지금 바뀌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유럽의 OEM들이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이 조금 줄어드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공급 측면에서 탄소 배출 규제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되는 상황인 것처럼 이 미국에서도 연비 규제가 이렇게 강화되는 것이 OEM들로 하여금 전기차 판매 대수를 늘려야 되는 그런 동력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연기관에서 엔진을 더 개발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연비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요. 내연기관에 더 투자를 하는 것보다 전기차로 넘어가는 것이 더 수지가 맞는 상황이 될 정도로 연비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 와중에 사실상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이 거의 없었던 미국에서 이제 IRA 이 법안을 통해서 수요 측면에서의 보조금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두 개 요건, 크리티컬 미네랄 규정과 배터리 컴포넌트 규정을 충족시켰을 경우에는 각각 $3,750의 세액 공제를 해주게 되고요. 그러니까 구매하고 나면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춘 전기차를 샀을 경우에는 $7,500에 그러니까 뭐 거의 한 1,000만 원 되죠.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 공급 측면에서의 이 연비 규제,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의 수요 보조금 시작이라고 하는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OEM들은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 판매 목표를 높이고 있죠. GM이 2025년에는 북미 내에서 연간 100만 대 전기차를 판매하겠다라고 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포드 같은 경우는 2026년까지 누적으로 200만 대 생산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누적으로 한 60만 대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게 달성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24, 25, 26년 3년간 누적해서 140만 대를 만들어서 26년에 200만 대를 맞추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향후 3년간 연평균 대략 한 45에서 50만 대 정도 만들겠다라는 것이니까 뭐 2026년에는 아마 이게 이제 아마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걸 거기 때문에 50만 대 좀 넘어설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2026년을 전망한다라고 하면은 포드는 GM보다 좀 적은 건 사실이죠. GM이 지금 목표를 한 100만 대 하고 있고 포드가 50만 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테슬라는 이제 이미 글로벌리 18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고 있는 기업이고 2026년에 북미에서는 사실 뭐 거의 100만 대를 훨씬 넘어서는 전기차 판매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흐름 하에서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 수요는 대략 한 300기가 정도를 전망하고 있고요. 시장 조사 기관들은 두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380기가 정도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이야말로 역내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북미 지역의 배터리 공급 캐파가 얼마나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IRA 구조상 그리고 USMCA 북미 자유무역협정 구조상 북미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조달을 해야 실질적으로 이제 영업이 가능한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북미 현지 수급을 전망을 해야 되는데 국내 3사 합치면은 지금 LG엔솔이 공격적으로 봤을 때 2026년 기준으로 260기가 정도, SK온이 한 120기가 정도. 그래서 요 국내 기업들 합치면 거의 한 400기가 정도 나와요. 근데 여기도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디자인 캡하고 실질적으로 출하되는 거는 한 85% 정도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한 300기가 중반 정도의 생산이 예상이 되고요. 이 외에 이제 변수가 이제 파나소닉이 있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캐파 변수가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캐파는 저희가 봤을 때 이 2026년 구간, 그러니까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이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생산량이 지금 목표로 하는 뭐 100기가 이상 이 정도까지 올라오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큰 흐름에서는 중장기적으로 자체적인 캐파를 좀 갖추겠습니다만 지금 한 3, 4년 내에 수급 전망에 있어서 공급 과잉을 유발할 정도의 공급량을 만들어내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보고요. 파나소닉은 사실 여전히 도요타와의 조인트 벤처에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 아직까지는 공격적인 증설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워낙 IRA 구도 하에서 그렇게 되면 한국 3사 외에 대안이 없다 보니까 파나소닉에게도 최근에 요청이 강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요 전망 하에서는 2026년에 저희가 전망하는 배터리 수요보다는 좀 배터리 수요가 많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공급량이 다 출하될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역시 북미 지역도 공급 과잉 우려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는데 이 파나소닉이 얼마만큼 빠르게 올라오느냐 그리고 저희가 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긴 하지만 테슬라의 자체 배터리 캐파가 얼마만큼 올라오느냐 요거는 계속해서 향후에 보실 때 리스크 팩터로 좀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중국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매출 비중에서 아주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 시장이 중국 전기차 흐름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데 다만 이게 전반적인 원재료 가격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왜냐하면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 중에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원자재 가격에 전반적으로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중국 전기차 시장의 흐름도 중요한데요. 확실히 중국은 수요 측면에서의 동력은 많이 사실상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제 보조금이 없어요. 보조금이 다 사라졌고
작년까지의 성장률이 굉장히 가팔랐습니다. 작년에 중국 전기차 시장이 거의 2배 성장을 했었던 해였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미 뭐 작년 연간 기준으로 침투율이 거의 30%에 육박하고 월별 기준으로는 이미 30%를 넘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성장률은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 연초에 중국 자동차 협회에서 전망을 한 게 올해 중국 전기차 성장률을 25% 정도로 전망을 했거든요. 작년이 거의 100%였었으니까 확실히 성장률은 좀 둔화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저희 전방 시장의 Q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방 전기차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면 Q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 전기차 판매량도 있지만 배터리만의 Q가 있죠. 그러니까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이라든지 뭐 지역별 매출 비중 이런 게 있을 텐데 이 배터리만의 Q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역별 블록화입니다. 여기 제목에 써둔 것처럼 지역별 시장 점유율 차이가 굉장히 뚜렷하다라는 게 저희 섹터 Q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요.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 LG 엔솔, 삼성 에스테, SK 온 합치면 한 뭐 20% 중반 정도 됩니다. CATL이 37%고요. 근데 이게 그 지역별 점유율로 가면은 격차가 굉장히 커요. 뭐 스마트폰이든 TV든 지역별 점유율 차이가 큰 거는 뭐 다들 비슷한데 유난히 전기차 배터리는 그 경향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게 중요한 특징입니다. 유럽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보게 되면 한국 3사 합치면은 거의 70%의 점유율이고요. CATL이 27%의 점유율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파나소닉이 또 절반 50%를 가져가는 시장이고 한국 3사 합치면은 거의 지금 한 28% 정도, 거의 38% 정도 되는 지금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CATL이 또 한 14%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는 시장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보게 되면 한국은 뭐 LG 엔솔이 지금 테슬라 통해서 좀 들어가는 것 외에는 거의 없고요. CATL, BYD가 전체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가져가고 여기 기타 부분이 27%인데 기타는 또 대부분 중국 로컬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은 또 중국 업체들이 대부분 가져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별 매출 비중 차이도 극명해요. LG 엔솔, SDI 모두 전체 매출에서 3분의 2 정도가 유럽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대략 한 17%에서 25%. SK 온도 유럽이 절반, 그리고 한국이 30%, 미국이 20% 지역별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요. CATL은 중국이 75%, 그리고 이제 유럽이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BYD는 거의 다 중국이고요. 98%니까요. 그리고 파나소닉은 미국이 80%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역별 블록화가 굉장히 강한데 미국이랑 유럽은 여기 첫 번째 줄에 써둔 것처럼 이런 블록화가 자연 발생적이었어요. 유럽은 지금까지는 주로 이제 하이엔드 차량, 주로 이제 프리미엄급의 이제 전기차 모델이 주로 나왔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에너지 밀도가 높은 배터리를 주로 원했었겠죠. 그러면서 에너지 밀도가 높은 삼원계 배터리 그리고 한국 기업들 배터리를 주로 사용했었던 것이고요. 미국은 지금까지도 테슬라 드리븐 시장이었죠. 지금 뭐 월별로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많을 때는 이제 테슬라의 미국 시장 내 점유율이 거의 75%이기 때문에 사실상 테슬라가 대부분 시장을 끌고 온 건데 테슬라의 미국 배터리는 거의 파나소닉 배터리를 썼었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시장을 쥐었었습니다. 유럽과 미국은 자연 발생적이었는데 중국은 그렇지가 않죠. 중국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지급한 국가고 그 안에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이 본인들이 지정한 배터리를 써야 된다라고 규정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죠. 당연히 본인들이 지정한 배터리는 중국 기업들의 배터리일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흘러온 건데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이냐가 중요한데 유럽과 미국이 강론은 좀 다르지만 중국과 아주 유사한 정책 철학을 갖고 있는 정책들을 이제 구사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IRA가 그렇고요. 유럽의 CRMA가 그렇죠. 그러니까 역내의 공급망을 구축하는 정책을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별 블록화가 지속적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유럽이랑 미국에 대해서 전망을 할 때 지역별로 수급 전망을 한 이유가 이제는 글로벌 수급 전망의 그 수급 분석의 효용성이 좀 떨어지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IRA가 시작이 되면서 중요한 변화가 이제 $7,500 총액 기준으로 이제 보조금이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보조금의 그 기준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크리티컬 미네랄 규정인데요. 그 해당 전기차를 만들 때 들어가는 배터리가 있을 거고 그 배터리를 만들 때 들어가는
미네랄들이 있겠죠. 메탈들. 예를 들어서 뭐 리튬, 니켈, 코발트가 있을 것이고 양극활 물질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거를 그 제조하는 단계에서 채굴하고 가공을 하게 될 텐데 이 채굴 가공하는 그 메탈이 미국 혹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조달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크리티컬 미네랄 3,750달러 세액 공제의 조건입니다. 요 비율을, 그러니까 FTA 체결국이나 미국에서 채굴 가공한 메탈을 사용 한 그 조건을 충족한 메탈의 사용 비율이 2023년에는 40% 그리고 2027년부터는 80%까지 올라와야 된다는 것이고요. 물론 채굴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100%를 미국 혹은 FTA 체결국에서 발생시킬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채굴 가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의 50% 이상을 미국 혹은 FTA 체결국에서 발생시켜야 미국산으로 간주한다라는 것이고요. 이 개념 안에는 양극활 물질이나 뭐 아까 말씀드린 리튬, 니켈, 코발트 등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축이 배터리 컴포넌트 조항입니다. 배터리 컴포넌트는 배터리 셀이나 모듈 그리고 배터리 그 팩 뭐 다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일부 소재군들 예를 들어서 음극재나 죄송합니다. 전해액이나 분리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은 조금 더 이제 역내 공급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범주 안에 들어가는 컴포넌트들은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되어야 보조금을 준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북미에서 생산 또는 조립된 컴포넌트의 비율이 2023년에는 50%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100%까지 올라와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구도 하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광물 생산과 광물 정제련 관련된 기업들입니다. 아까 그 크리티컬 미네랄 규정을 보게 되면 FTA 체결국에서 조달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FTA를 미국이 체결한 그 대상들을 보면 한국, 호주, 칠레, 바레인 여러 가지 국가들이 있는데 미체결한 국가들이 대부분 메탈 잘하는 국가들이에요. 중국 당연히 FTA 체결 안 되어 있을 거고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모두 FTA 체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근데 FTA 체결이 안 되어 있는 국가들이 다 광물 생산량 기준 1위 국가거나 정제련 기준 1위 국가들이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비즈니스는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 한국이 되겠죠. 그리고 호주나 캐나다 에 있는 국가들에 속한 금속 관련된 재련 기업들, 예를 들어서 저희 철강 금속 섹터에서 커버하고 있는 포스코 홀딩스나 고려아연 같은 기업들이 그럴 것이고요. 이런 기업들의 몸값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IRA 구도 하에서 일단 역내 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구조가 이제 점진적으로 더 확립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에서 이제 정제련 비즈니스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좀 더 큰 틀에서는 앞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유럽의 CRMA도 IRA와 비슷한 구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수요 관련된 정책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수요 관련된 정책으로 IRA를 저희가 따로 분석을 한 것이고요. 공급 관련돼서 또 이 배터리 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것이 이 USMCA입니다. 미국의 북미 자유무역협정 체제, 나프타 체제가 1994년에 시작이 됐고 여기 2020년에 USMCA 체제로 넘어왔죠. 그러면서 중요한 변화가 저희 쪽에서는 역내 부가가치 기준, 그러니까 자동차 원산지 규정이 강화되면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이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표에 숫자가 많은데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 때 들어가는 원가들이 있잖아요. 핵심 부품 기준으로 원가를 100이라고 보면 그 원가의 75%는 이 역내, 여기서 역내라면 USMCA니까 미국, 멕시코, 캐나다죠. 이 역내에서 조달을 해야 이거를 이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 8천만 원짜리 전기차 만드는데 보통 그 전기차 제조 원가에서 배터리 팩의 원가 비중이 한 40% 하고요. 배터리 셀은 한 30%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예를 들어서 수입을 했다라고 하면 바로 관세 부과 대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전기차 자체가요. 왜냐하면 지금 핵심 부품 기준으로 75% 이상을 역내에서 조달을 해야 이 자동차를 수입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인데 배터리를 수입하는 순간 애초에 원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배터리는 반드시 역내에서 생산 조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 IRA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 관세를 부과받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특히나 트럭 같은 경우는 이 관세 비율이 3%에서 25%인데 트럭은 최대 관세인 25%를 부과받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짜리 전기 트럭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걸 이제 시장에 내보낼 때 일단 배터리를 만약에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라고 하면 IRA 조건을 못 맞추니까 일단 1,000만 원짜리 보조금을 못 받게 되고요. 그럼 경쟁사들은 똑같이 8천만 원짜리 만들었다 하더라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7천만 원이 되겠죠. 근데 8천만 원짜리 이 전기차를 만든 그 수입해서 배터리를 수입해서 만든 전기차 업체 입장에서는 이제 관세도 부과받습니다. 25% 관세를. 그러니까 이제 4분의 1이니까 2천만 원 받겠죠. 그러면 7천만 원대 1억이에요. 세그먼트는 똑같고 스펙도 똑같은데 그러면 사실 경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도 하에서 당연히 또 미국 OEM들은 이 USMCA 때문이라도 역내에서 이제 배터리를 공급받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최근에는 부각이 안 되어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큰 틀이고 그 안에서 IRA 규정 안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그 7,500달러짜리 보조금 수요 측면의 정책뿐만이 아니라 공급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이 공급 관련된 정책이 AMPC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 셀 메이커들이나 배터리 소재 만드는 기업들에게 혜택을 주는 공급 관련 정책인데요. 이건 이제 킬로와트아워당 배터리 셀은 한 35달러에 세액 공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게 혜택이 굉장히 커서 지금 오늘 발표 이제 저희가 영상을 찍고 있는 4월 6일 기준으로도 여전히 확정이 안 되어 있어요.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예산 증액도 필요하고 뭐 제한을 어떻게 둘 것이냐 요거를 여전히 재무부에서는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향후에 어떻게 나오는지가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은데 다만 상당한 규모의 혜택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미국에 공장을 짓는 셀메이커들의 혜택이 상당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Q에 대해서 좀 말씀을 쭉 드렸고요. 기업 가치를 결정하는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Q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조적인 성장세 확고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C와 P를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P는 뭐 큰 이제 결국 C에 연동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C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원가가 저희 산업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데 뭐 여러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고정비 비중이 굉장히 낮은 비즈니스다. 라는 것이고요. 변동비가 굉장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비즈니스다라는 것이죠. 그 제조업의 수익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가장 큰 요소입니다. 그 한국 제조업 기업들의 고정비 비중과 수익성 간의 그 상관성이 매우 높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죠. 매출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쫓아서 올라오는 변동비가 적다면, 즉 고정비 비중이 높다면 매출이 증가할 때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마진의 상단이 열리게 되겠죠. 그게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업이 그럴 거고요. 그쪽은 뭐 영업이익률 좋을 때는 디램이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인데도 60%가 막 나오고 그러잖아요. 고정비 비중이 거의 50%에 육박하는 산업입니다. 근데 저희는 고정비 비중이 확실히 좀 낮아요. 한 20% 정도 되는 산업이거든요. 이런 카메라 모듈 하는 산업보다는 조금 고정비 비중이 높은데 예를 들어서 뭐 수동 부품하는 MLCC나 혹은 조금 더 고정비 비중이 높은 게 D램 그쪽보다는 확실히 고정비 비중이 낮습니다. 그래서 고정비 비중이 이 정도면 저희가 봤을 때는 수익성이 두 자릿수를 넘기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대략 한 10% 정도로 저희가 장기 목표를 삼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야 될 건 그러면 변동비가 80이나 차지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변동비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를 보면 절반 이상이 메탈이다라는 것이죠. 변동비의 절반 이상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셀이나 전기차 한 대 내에서 이 광물 자원들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이 높은데 이 오른쪽 이 표의 맨 오른쪽 열을 봐주시면 배터리 셀 안에서 이 광물 자원의 합산 원가 비중이 50% 정도 됩니다. 전기차만을 보더라도 거의 4분의 1이 광물 자원이고요. 그만큼 배터리 셀을 만들 때도 그렇고 전기차 OEM 입장에서도 이제 광물 자원이 중요한 산업이다라는 것인데 광물 자원의 중요한 특징은 엄청 많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큽니다. 변동성 지표인 표준 편차값을 보게 되면 배터리에 들어가는 니켈, 코발트, 리튬이 굉장히 높은 표준 편차값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광물 자원들을 가지고 지금 저희가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보니까 사실 배터리 업체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뭐 전기차나 뭐 양극재 만드는 업체들 입장에서는 원가 부담 증가와 감소가 굉장히
이제 그때그때 커요. 그 변화 폭이. 그래서 2021년에서 2022년 8월까지 메탈 가격이 크게 상승했던 바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배터리 셀의 원가 부담이 30% 증가했던 바가 있고 최근 1년간은 또 메탈 가격이 좀 빠졌다 보니까 다시 또 배터리 셀의 원가 부담이 감소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중요한 변화는 과거에는 수익성이 오락가락했어요. 그러니까 삼성 SDI의 전기차 배터리 이 부문의 수익성을 보게 되면 니켈 가격이 오르면 수익성이 깨지고요. 니켈 가격이 빠지면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게 2010년대 후반이었습니다. 이거는 코발트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광물 자원 가격과 수익성 간의 역상관성이 굉장히 강한 게 2010년대 후반이었고요. 근데 이 오른쪽 그래프 봐주시면 니켈 가격 2020년 이후입니다. 이거는 니켈 가격이 올라도 수익성이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들. 코발트도 마찬가지죠. 코발트 가격과 수익성 간의 역상관성이 크게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계약 구조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에 탄소 배출 규제가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셀메이커들의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메탈 가격의 상승 하락을 판가로 자연스럽게 전가시킬 수 있는 흐름이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사실 이 중국 업체들이 영업이익률이 10% 초반이 나오는 것에는 사실 좀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광물 자원의 접근성 차이 때문인데요. 정제련 시장의 점유율을 보게 되면 메탈 시장에서 중국의 점유율이 압도적으로 높죠. 저희 배터리 체인이 이제 배터리를 만들기 위해서 메탈 시장에 나가면 이제 메탈 업체들과 만날 텐데 그 메탈 업체들과의 접점이 발생하는 지점은 앞서 보여드린 메탈 매장지나 생산지가 아니라 재련지거든요. 어차피 배터리 그레이드로 메탈을 가공해서 사와야 되기 때문에 재련 사이트가 중요한데 재련 점유율을 보게 되면 중국 기업들이 압도적으로 높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 셀메이커들은 근거리에서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메탈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변동비 비중이 80%나 되는 산업 구조상, 원가 구조상 중국 기업들의 원가 경쟁력을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중국 기업 대비해서는 확실히 그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여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IRA나 CRMA 구도상 수직 계열화, 그러니까 역내에서 메탈을 재련해야 되는 게 필요하기도 하거니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원가 구조 때문이라도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가 기업 가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는 그런 구도이고요. 그래서 여기 그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드스트림에 속한 셀메이커나 다운스트림에 속한 EV 기업들이 업스트림, 그러니까 광물로 나가죠. 그러니까 메탈을 어떻게든 직접 조달을 하던가 아니면 재련하는 기업들과 JV를 맺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엔솔이나 삼성 SDI, SK온의 이제 수직 계열화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점점 이제 빈칸이 채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LG 엔솔이 제일 수직 계열화를 좀 잘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두 기업은 이제 좀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향후에 기업 가치 평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요. 향후에 그 이제 뭐 셀메이커든 혹은 소재 기업들 보실 때도 이 메탈 체인의 수직 계열화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혹은 그 안에서 어떤 주체가 되는 그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P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P는 간단하게 이제 넘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세 가지 요소를 보고 이제 그 향후의 배터리 섹터의 기업들을 선택하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일단 미국에 최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기업들을 보셔야 됩니다. 향후 3년간 전기차 시장의 성장률을 지역별로 보게 되면 미국이 한 38% 될 걸로 보고 있고요. 유럽이 22%, 중국이 9%대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이 그만큼 아직은 낮은 침투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CAGR은 높을 거다라는 것이죠. 그 와중에 이제 유럽의 CRMA나 그리고 미국의 IRA 이런 정책 구도 하에서 혜택이 분명히 그 지금 주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가격 협상력이 높아지고 있고 ROIC도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한국 배터리 기업들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선별 접근을 하자면 원가 구조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변동비 비중이 80%, 그 안에서 메탈 비중이 절반인 이상 원가 구조, 그리고 정책 흐름, 지금 미중 분쟁 구도, 그리고 유럽의 CRMA, 미국의 IRA가 요구하는 것이 메탈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자 하는 그런 정책 흐름이기 때문에 이 구도 하에서 한국 기업들 중에 업스트림을 한국 내에서 잘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호주나 캐나다 혹은 북미에서 업스트림 수직 계열화를 잘 진행하는 기업들은 굉장히 몸값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수직 계열화를 잘 진행하는 체인, 혹은 그 체인 안에서 그 수직 계열화의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그런 핵심 기업들을 위주로 보자라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위주로 기업들을 좀 선정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